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두 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e golden. Nobody cries.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씨 내가 너네를 춤추고 다닌다. 너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아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뭔가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건 그러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그러니까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기쁜지. 어떤 일을 할 때 체크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지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오면 되게 놀라는 게 다들 너무 막 옷도 잘 입으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완벽한 느낌? 근데 정신건강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관대하고 우리가 항상 괜찮을 수는 없고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다들 그러면은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권위자이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상당히 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복년만 돼도 조금 덜 네, 독특한데 그렇죠. 북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일단 약간 놀라시고요. 예, 예. 네,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명이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이 잘 되시면 잊어먹지 않죠. 그다음에는 안 까먹으시고. 맞아요. 네. 이게 그 교수님이 국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2026년까지. 네. 2026년인데. 아직도 네. 이게 너무 오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긴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데요. 두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건강하게 발달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 그 두 번째는 이 말을 표현하는 거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빙 돈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줄을 쫙 맞춘다든지 반복 행동과 반복 관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어요. 광범해지면서. 네. 스펙트럼이라는 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능, 능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도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 물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신경 발달의 여러 영향 중에 사회성 영역을 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또 꾸준히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구체적인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30개월 정도 아이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 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DHD라고 부르죠? 이런 ADHD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약간 이제 ADHD. 예. 요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자폐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네. ADHD는 주의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 뇌 발달의 그 트랙에 따르면 60개월부터 72개월 사이, 그리고 8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만 7세로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나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쌓여진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나이 때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가미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행동 조절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력 조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ADHD가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요즘 또 이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런 또 이야기가 하시니까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아이가 혹시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자기 욕구 표현을 마음껏 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ADHD라고 의심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소외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걔가 또 화가 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또 더 ADHD스럽다라고 얘기 듣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일찍 발병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전체 ADHD의 1%도 안 됩니다.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ADHD는 제가 볼 때는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병률 연구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대개 5%, 10%,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ADHD 진단에 맞는 근데 성인기 20대 초기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50% 정도는 더 이상 ADHD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럼 나머지 50%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인 ADHD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좀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 항상 늦는 경우,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본인한테 피해를 가는 시간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네, 그 욱하는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ADHD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 좋고 그건 이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서 발달을 봐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꾸준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진짜 어덜트 ADHD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라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볼 때 성인 ADHD 분들을 만나서 도움드리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하 피노메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는 걸 아시고 아하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셨거든요. 내가 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게으른 녀석.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교정 가능, 치료 가능하다고 느끼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세요. 근데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 이게 꼭 어덜트 ADHD 분들이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걸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셀프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또 이런 그 예를 들어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아지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 참 진짜 10대가 되면 이제 보통 그 사춘기라는 거가 네.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엇나갈까 봐 걱정이고 이거 좀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다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풍년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뭐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으시더니 야 이 자식들아 여기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저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김북년?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김북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때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액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이거 뭐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청소년기 그거 크죠. 때부터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그거 하고 커요. 또래 친구들의 중심에 맞아요.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걸 더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걔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아이랑 걔한테 맞춰주고 그렇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므로써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80명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세호 씨처럼 훌륭한 연예인의 기질이 있었으면 자 음악 틀어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자 나와. 야 놀자. 그렇지. 야, 왜 나만 나와 있어야 야 춤이나 돼? 추자 한번. 왜 나만 무대에 있냐 이거. 야 다 나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는. 아, 봉경 교수님 재밌으신데. 아니, 그냥- 야,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유튜브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갖고 근데 만약에 그 아마 유튜브 교수님이- 제목은 또라이였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 품위 유지 상태. 예. 아주 아마 이제 아니 근데 뭔가 그- 어쨌든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진짜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장 나의 그 어떤 중심. 가족들하고 어느 순간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도 좀 싫어. 그냥 난 집에 있을게. 맞아. 이상해. 난 그냥 집에 맞아, 있을게. 그렇게 아이들이 이중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연민이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네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 거, 태도. 그런 맥락에서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딱 이해하시게 되면 연민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더 이상 태도 갖고 혼내지 않아요. 그 애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거든요. 보통 소소하기 그렇죠. 때는요. 예. 여기 올려놓으면 거 되겠습니까? 아, 예,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쑤셔야 돼. 이빨을. 엄마 왜? 이거야. 이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못 견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걔가 뭐에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 일도 많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바로 문을 확 열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태도야. 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약간 나왔죠. 그 옛날에 약간 했던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관계가 더 틀어지고 대화는 단절되고 그 아이는 더 고립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땐 됩니까? 오히려 부모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진짜. 것과 참 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난 여기서 더 그런데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떠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면서 떠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이 문장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경구처럼 떡 적혀 있는데 한 번 쓱 보고 나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올리면서 사는 말 중에 하나여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진짜 좋은 부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위력이 있고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치매,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또 선생님 의상을 좀 신경을 쓰신 듯합니다. 네네. 네. 예, 색감 있는 의상으로 오늘. 네, 옷 고르다가 네,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집단 무기력 시대, 무기력한 마음에 시동을 걸어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신 게 오늘 무기력 이것에 대한 좀 그 해결책 내지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모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 무기력하다고 하시니까 이걸 좀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하셨어요? 무기력을 처음 느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초등학교 때 무기력을 느껴요? 네, 네. 초등학교 때? 그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네. 인생이 별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종교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뭐 무기력의 다 친구들이거든요. 무기력, 슬픔, 분노, 짜증.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저는 정신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무기력에 빠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무기력은 뭐 일단 지금 지구 자체가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많았었죠. 네. 네. 코로나 끝나고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고민으로 또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더 무기력하니 나만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좀 슬픈 통계이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있으면 2년차, 3년차에 더 증가하는 통계도 있고요. 우리 통계도 재작년, 작년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 이후에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를 이기려고 너무 애썼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3, 4년에 걸쳐 잘 해결하고 나서 약간 후폭풍처럼 한 몇 년 무기력감이 오는 건데 그럼 이제 조금 그래 좀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의 시간을 이게 맞물려서 더 촉발돼서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건 뭐 전반입니다. 산업 기술도 그렇고. 맞아.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것도 뭐 알지 못하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지금 사실 AI 시대를 뭐 또 한참 얘기해서 AI가 뭔지 근데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고 지금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양자는 또 뭐야? 이건 또 Here's a happy face and a way for you. 변화에 적응하려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인이 받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크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무기력 팬데믹 시기입니다. 오히려 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나 이럴 때 뭐 보잖아요. 자꾸 뭐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꾸 그걸 통해서 더 힘이 빠지니까 아예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오랜만에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일부러 슈퍼맨도 잘 안 보고. 선생님도 좀 네네. 뭐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오늘만 해도 여기 있으면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안 들으려고 해도 귀마개를 맨날 인스타 봐요. 맨날 쇼폰 봐. 맨날 쇼폰. 근데 아침에 시작을 뭐로 하면 좋으냐면 저는 동물 영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진짜. 카피바라가 뛰어다니는 걸 엄청나게 봐요. 그 기분이 너무 좀 유치합니까? 아니 유치한 게 어딨어요. 유치한 게 어딨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 과도한 미래 불안이나 이런 거를 헛해줄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카피바라가 또 반신욕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쟤네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좀 무기력이 좀 구체적으로 나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오로지 움직이기도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좀 무기력의 증상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누워만 있고 싶어. 네. 씻어야 되는데. 무기력감이 오면 우리가 자꾸 이제 에너지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20%밖에 해당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해서 이건 또 뭐예요? 인지적 네, 무기력은요?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 네, 네. 그게 더 큽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아침에 컨디션 괜찮게 방송을 하러 왔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뭐 좀 내가 하는 일인데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냥 싫어. 그냥 오늘 방송이고 뭐고 차라리 이거 다 때려치고 가버리고 싶어. 그거는 제가 무슨 에너지 쓴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영향을 받은 그걸 이제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그게 하는데 인지적 무기력. 그게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핵심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죠. 현재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고 싶은. 떠나고 싶죠. 이 지금 상황을. 네. 그렇죠. 근데 벗어나서. 그때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더 후회하게 되죠. 예, 왜냐하면 떠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직장 예를 들면 거의 한 분씩 오십니다. 네, 사표를 내겠다. 구체적으로 저기에 가고 싶고 저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는 뭐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여기가 너무 싫어. 이래서 결정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10배쯤. 오히려 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갔다가 네, 네. 더 네. 증폭이 된다는 네, 얘기. 그래서 어디로 막 떠나고 싶은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싫어지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그냥 쭉 긴 무기력이 빠지게 되죠. 이게 그 무기력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신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음.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감정은 후순위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진료를 할 때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3순위, 4순위. 왜냐하면 쉽지도 않고 너무 불안하면 마음도 불편하지만 실시간으로 몸이 상합니다. 식욕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식욕 없어지고 식욕이 또 늘기도 하고요. 요즘 반대로. 그쪽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소화 안 되고 안 되죠. 뭐 심지어는 아파. 코로나 증상 비슷하게 아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뭐 치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심리적 원인이 8%나 해당합니다. 당뇨, 고혈압 합친 것보다 더 높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처방을 하면서도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몸 때문에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마음 편히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잘 버티면서 그치. 몸은 꽤 괜찮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다. 마음과 몸은 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여러 가지 신경, 면역 등등. 무기력하면 아무도 안 만나죠. 그럼 외롭죠. 그 정도 되면 우울하겠죠. 무기력으로 인한 삶의 의욕이 떨어진 거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몸에 실제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의 전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퍼질 수도 있죠. 이전에 제가 입원 환자도 있고 하고 했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자살 보도 준칙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언론사 분들과 함께 그 지침 보도 기준을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사건의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전혀 없죠. 이제 오히려 생명의 전화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런 부정적인 정보에 우리가 더 끌리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그걸 제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무기력해지죠. 번아웃을 안 느껴보시는 분 계시냐? 네. 이것도 이제 꼭 한 분 정도 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CEO신가요? 네, 눈치 챙기셔야 돼요. 네. 대표님 눈치 챙기셔야 돼. 근데 대부분 안 들죠. 왜냐하면 사실 번아웃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번아웃을 경험 안 했다? 제 입장에서는 놀았다? 라고밖에 그렇지 않고는 열심히 산 날일수록 더 지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부터 무기력하다 말씀을 드린 게 무기력이 정상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운동장은 다 다르지만 나의 지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번아웃 예방이란 단어가 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스마트폰을 산 후 한 번도 충전하라고 계속 쓸게로 들리거든요. 열심히 살면 실제로 지칩니다. 좀 재충전해라. 요 정도의 신호로만 느끼면 되지. 그걸 너무 난 루저야, 난 유리 멘탈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증폭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력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조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뭡니까? 네. 저도 이제 무기력하다 보니 도움 많이 받았던 게 오늘 하루만 버티기. 네. 이 버티자를 전 영어로 액티브라고. 액티브가 무기력의 세상에서 약간 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오히려 동기부여. 괜찮더라. 동기부여는 없지만
행동부터 하는 거죠. 일단 작은 하고. 거죠. 네. 최근에 고등학교 모임 했는데 5명이 나왔는데 다 5시까지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좋다고 또 떠들고. 막상 나가보면 괜찮아요. 네, 맞아요. 나가기 전까지 막 아우 이걸 나가야 되나 오늘 날도 추운데 막 아, 왜 약속 잡았지? 그냥 나 딴 날이 좋은데 이날 또 나가면 좋아. 나가면. 그래서 이 버티자가 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다 보면 제 자랑처럼 될까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랑을 하시죠 뭐. 네네. 예. 제가 너무 무기력해서 무기력이란 키워드로 책을 내야겠다고는 생각을 해서 저 재작년에 출판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계속 안 쓰니까 무기력해서 작년 초에 더 안 쓰면 안 된다 이래갖고 고소까지 나왔는데 네네, 지금. 그래서 이건 빨리 써야겠는데. 너무 쓰기 싫어갖고 하지만 이제 버티자. 하루에 요만큼씩만 쓰자.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오! 전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책 홍보를 하라고 여기저기 또 나와야죠. 출연하래요. 그래서 막 버티자 이런 젠장 버티자 이렇게 나갔어요. 그걸 또 우연히 작가님이 보셨어요. 그 덕택에 여기 또 섭외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어난 작은 일이죠. 것들이 이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던 오늘 두 분을 뵐 수도 있고 저의 전 이 영상을 평생 잘 간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대로 버티자 했더니 오늘까지 왔다. 제가 좀 염세적이어서요. 네. 납골당에 이거 계속 틀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낙천과 그 좀 긍정이라는 이 두 단어를 좀 제 맘대로 좀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낙천과 긍정을 어떻게 좀 분리해서 네. 얘기를 하시나요? 낙천은 불안한 일이 걱정할 일이 있는데도 걱정 안 하는 거. 그게 낙천입니다. 낙천적인 네네. 성격. 혹시 그런 알약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저는 먹겠습니다. 저도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낙천적인 기분만 느끼는 거 별로 것 같은데. 네. 역시 훌륭하세요. 네. 좀 우리가 맞는 것 저는 같아. 뭐 알약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뭐 먹읍시다. 예, 예. 아니 뭐 주변에 문제가 생기던 내 마음 편한 네, 법안이지. 네. 그래서 낙천은 이제 좀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네네, 긍정은 걱정할 거는 걱정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 관점을 1도라도 유지하는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낙천과 긍정이네요. 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뭐 기다려야 되고 뭐 뭐도 되고 뭐제 기억에 그 유퀴즈도 막 처음부터 잘 되셨던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불안함에 뭐 일주일을 뭐 네, 그냥 네. 또 방송 나가고 저도, 나면 또 뭐. 저도 뭐 같이 보면서 아슬아슬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진짜 네. 네, 네. 저희가 막 타로도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근데 그 타론 그분이- 쌤이 그랬어. 대관식은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시청률도 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형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저희는 지금 한 지금 2점 몇 정도. 나오고 있어요. 2점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3? 뭐 크게는 한 4 정도 가면 대박이죠. 이건 초대박이지. 그렇죠. 5 가면 뭐 난리 나는. 이건 초대박이에요. 4, 5 대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지 않다는 거죠. 파티장에 준비를 하는 거. 링겔 투어이 필요합니다. 링겔 투어. 네.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안에 뭔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잠재력을 터트려셔야죠.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이분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력이라는 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까만 지하실에 있어도 그 한 줄기 빛, 유퀴즈 5% 나올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주문일 수도 있고 파이팅! 아자! 오늘도 힘내자.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긍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좀 긍정적인.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보면 주변에 며칠 뒤에 링거 맞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건 어떻습니까? 셀프 긍정.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무기력의 시대에는 그걸 한 90% 가져가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그렇지. 그거를 이제 연민,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과 그러니까 마음을 조종하는 거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를 그래도 한 9대 1로는 좀 섞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10번만 화이팅하면 채널 다 돌리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쵸. 우리 마음이 되게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래. 또 뭔지 너나 알아. 화이팅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래. 뭐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데 뭐 네가 파이팅 한다고 내가 파이팅이 되냐? 이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참 화이팅 하는데 이 하루를 좀 마감할 땐 그래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잘했어. 뭐 나는 손흥민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뭐 여러 가지 걸 쓰면서 한번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러니까는 완벽주의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완벽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요즘 완벽주의가 과불안으로 갔고. 그래서 이거를 완벽주의를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는 완벽주의로.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꼭 안아주는 위로를. 그렇지. 그러면 되지. 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그게 중요하죠. 롱런할 수 있고 맞아요. 더 좋은 그겁니다. 결과를 낼 수 있죠. 열심히 일한 날일수록 하루를 마감하는 엔딩 감성이 짜증나, 피곤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어 정도로는 하루를 마감해줘야 오늘 하루 가치 있게 보냈다. 이런 기억이 이제 남게 되면 그게 이제 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 좀 더 버티는데 도움이 되죠. 아니 그 정신과 의사로 사는 건 좀 어떻습니까? 정신과 의사로 사는 것 한 30년 했을 때 후회했습니다. 왜요? 제가 30년 정신과 의사하고 깨달은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달아서. 그렇죠.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네,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그걸 정신과 그래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 공부를 또 하셨고. 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레이저를 할 걸. 왜요? 좋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거는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어. 저는 좀 정신과에도 왜 레이저 치료기기가 안 나오는지. 레이저 치료 좀 확실한 어떤.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무기력해요. 그러면 이 침대에 누우세요. 그럼 마음에 이렇게 레이저를 착. 그걸로 지워드릴게요. 그 고민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 내 마음 상태와 무관하게 오늘 하루 버티면서 하겠어.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질까 말까 했는데 네, 끝까지 버텨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가 된다는 그 과정도 보면서 힐링을 받는 겁니다. 유퀴즈가 저의 정신과 의사인 거죠. 그 순간은. 그게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뭐 영상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실제 미니 산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행동하면 다시 내 마음에 조금씩 불이 지펴질 겁니다.